김일중 씨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만들어지면 제일 필요한 게 뭐인 것 같으세요? 제일 필요한 게 집이죠. 네, 집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맞는 말이고요. 집이 제일 필요하고요. 예. 가장 근본적 필요한 게 물입니다. 아, 물. 예. 사람이 사실 모여 사는 데 있어서 공기는 다 아무데나 다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인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건 1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이 사실 로마에는 별로 없었어요. 가운데 강이 하나 흐르는데 티베르 강이라고 우리 한강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 강으로는 100만 명을 커버하기가 힘들죠. 이게 이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가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모형이에요. 이게 옛날 2000년 전의 로마의 모습인데 콜로세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재미나게 보이는 거가 여기 담장이 하나 서 있어요.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담장이 뭐냐 하면은 이게 시내를 가로질러 갈 때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수로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의 인구에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먼 데서 끌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펌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중력으로 기울기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몇십 킬로 떨어진 데서 해발고도 몇 미터 차이밖에 안 나는 로마까지 끌고 오니까 그 경사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1000분의 1 정도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수평으로 보이는 정도일 거죠.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사람들한테 물을 계속 공급해 준 거죠. 로마에 가면은 특징이 분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트레비 분수죠. 동전 던지는 트레비 분수인데 이거 말고도 뭐 곳곳에 되게 분수들이 많아요. 분수에 가서 보시면은 SPQR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세니터스 파퓰러스코 로마노스의 약자입니다. 그게 로마 원로원과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그 맨홀 뚜껑을 한번 보세요. 맨홀 뚜껑 보면은 지금도 SPQR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수도 시스템의 원조격인 거예요. 물을 로마 시민들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카라칼라 목욕탕도 되게 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되게 풍부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인 것 같으세요?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계속 모여 살려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짝짓기의 본능 때문에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이성이 많은 곳이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계속 모이고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다 모이는데 그걸 막는 게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우리가 왜 메르스 사태 한번 겪어봐서 알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잘 모여요. 홍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금요일 저녁에 막 미친 듯이 애들이 올라와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짝을 만나려고 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는 유일한 거는 전염병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옛날 흑사병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코가 길게 나온 가면 있죠? 저게 뭐냐 하면은 보통 죽음의 사자 이렇게 표시로 나오잖아요. 연쇄 살인마들이 쓰고 다니면 나오잖아요. 저게 원래 의료 마스크예요.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한테 너무 가깝게 가지 말라고 거리를 재기 위해서 코를 길게 뽑은 거였어요. 근데 치료하다 죽으면 얘네들이 날르고 하니까 이제 저승사자처럼 된 거죠, 이미지가. 이거를 해결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가 뭘까요? 어느 도시가 이 전염병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도시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파리입니다. 왜? 어떻게?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이 많아서 목욕을 자주 해가지고 위생적인 도시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루이 14세 이런 왕도 1년에 목욕 한두 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 브레사유 궁전은 그 화장실도 없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향수를 뿌린 이유가 그거잖아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아주 안 좋았어요. 온갖 똥들에다가 막 비 오면 완전 난리가 아니었대요, 옛날에. 되게 아주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그런 수질성 전염병들이 돌았는데 뭘 해결했냐면은 하수도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하수도 시설 하나로 전염병이 막혀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보통 볼일을 보고서 요강에서 향문으로 버렸대요. 그냥. 길바닥에다가. 그럼 그것들이 그 물을 오염시키겠죠. 지하수 같은 것들도 오염시키고 그러면 물이 오염되면서 전염병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파리에 갈 때마다 되게 약간 부러우면서도 억울한 게 있어요. 파리 그러면 문화의 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세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예요? 모나리자잖아요. 그 이태리 사람이 그린 거죠. 그 옆에 가보면은 또 뭐 있어요? 오르세이 미술관 가서 제일 유명한 화가 누구예요? 고호거든요. 걔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프랑스가 문화 국가냐고 얘기하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파리는 전염병으로 안 죽는 도시가 된 거예요. 유럽 전체에서. 이 하수도 때문에 위생적이고 냄새 안 나고 그런 도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 모여 사니까 부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부자가 만들어지면 그린팔 화가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파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중요한 발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직선의 도로망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럼 그다음 막 잘 먹고 잘 산던 왕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모가지가 날아간 거예요. 시민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그럼 그다음에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 시민들 봉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게 가장 관건인 거예요. 이제 황제성 씨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봉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적은 수의 군대를 갖고서. 적은 수의 군인으로 네. 시민들의 봉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요? 예. 항복 아닐까요? 항복 아닐까요? 저는 지는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행복하게 갔는데 나폴레옹 3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사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서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요. 방사상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 1, 2층짜리 건물이었던 거를 다 부수고서 7, 8층 높이로 건물을 짓고요. 거기 사람들이 사는데 시민들이 봉기를 하면은 12개의 차선이 모이잖아요. 12개의 그 간선도로로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개선문의 옥상에다가 대포만 하나 설치하면 끝이에요. 대포 하나로 12개 방향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봉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포칼 포인트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갈수록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패놉티컨이라는 근무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의 법학 철학자인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한 건데 이 사람이 공리주의자거든요. 공리주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명이 목숨을 버려서 1000명이 살 수 있다. 그러면 한 명이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리주의예요. 그러면 공리주의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도소를 설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의 간수로 최대한의 죄수를 감리할 수 있으면은 그게 공리주의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간수탑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하는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진짜 기가 막힌 게 가운데 간수탑이 있는데 거기 창문이 자그만해요. 그 안에가 잘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복의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옛날에 결혼 시간에서 배웠어요. 어두운 데 숨으라는 거. 어두운 데서 창문으로 보면은 지금 죄수들 방은 다 밝죠. 그럼 걔네들이 뭘 잘못하면은 밑에다 남들 보이는데 앞에서 막 때려요. 그러면 몇 번 그걸 반복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 되겠죠. 아, 저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구나. 그럼 알아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간수탑 가운데 나선형 계단이 안에 있어요. 그 얘가 밑으로 그냥 퇴근을 해버려요. 퇴근해도 이 사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냥 알아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쯤 되면 이제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 구조가 죄수를 감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혜연 씨가 제가 이제 아파트가 두 채가 있어요. 아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1층에 있고 하나는 12층에 꼭대기층에 있어요. 네. 어느 걸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높은 데가 좋지 않을까요? 왜 높은 데를 선호하시나요? 근데 풍경도 잘 보이고 네, 더 비싸잖아요. 네, 꼭대기층이 제일 비싸죠.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놉티콘에서 배운 건 뭐냐면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서 딴 사람을 볼 수 있으면 권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노출이 되면 권력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펜트하우스는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봐요. 어려운 말로 보이어리즘이라고 합니다. 나를 수민기 상태에서 딴 사람을 훔쳐보는 거 관음증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관음증 환자예요, 사실은.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관음증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극장입니다. 극장에 가시면 깜깜한 데서 딴 사람 배우들의 움직임을 훔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헤어진 여자친구의 홈페이지를 몰래 들어가 볼 때, 그것도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흔적을 안 남기려고. 다 관음증이에요. 근데 왜 그런 관음증이 있냐면 우리가 다 수렵 채집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냥할 때는 나를 드러내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혀 죽는 거예요. 사냥 못 하고. 그러니까 숨어서 뭘 엿볼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후손들인 거예요, 우린 다. 그러니까 관음증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나운서 시절에 사회생활 했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때 제일 방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셨나요?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팀장님 자리가 어디 있나요? 아 그게 역시 예, 창가 쪽에서 이렇게 모두를 내려다볼 수 그렇죠. 있는. 예, 본인의 뒤는 보이지 않은. 그렇죠. 우리의 모니터를 다 보고 계시죠.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지금 딱 그래요. 원래 높은 사람들은 창을 등지고 앉아요.
저도 어디 가면은 직원들 앞에 있고요. 전 창 등주고 앉거든요. 제 모니터 안 보이게. 문제는 해가 진 다음에 유리창에 모니터가 비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저 미생 보시면은 장그래시 제일 복도 쪽에 있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대리 다 저 차장님은 왔다 갔다 하면 다 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책상 배치 보시면은 동급들끼리는 다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펜트하우스가 제일 꼭대기층이라서 제일 비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옥탑방은 왜 쌀까요? 대리석과 시멘트의 차이. 뭔가 대신에- 좀 더 추위와 이런 거에 좀 약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물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나 갈 수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렌트비가 싸서라기보다도 옆에서 그냥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옛날에 옥탑방에서 자취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2달에 한 번씩 집이 털린대요. 그냥 거의 공유경제라고 생각해. 내 것이 아니라. 왜냐면 옆에서 뛰면은 그냥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절대로 권력을 가지는 공간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권력이 많은 거예요, 그 안에가.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제 친구가 일찍이 성공을 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 만나러 가는데 맨 처음에 주차장 들어갈 때 경비 아저씨가 한번 막고요. 차 세운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들어가면 또 한 번 인터폴로 막아요. 엘리베이터 탄 다음에 이제 가나보다 했더니 1층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그러고 들어보내줘요. 3번을 제지를 당한 거잖아요. 되게 변변찮은 친구였는데 이제 성공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점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장치를 계속 만들어내요. 건축 역사를 보면 제일 잘 써먹는 애가 누구냐면 중국의 황제입니다. 자금성의 모습인데요. 자금성은 철저하게 담장이 있고요. 주변에 해자라고 해서 물 파여져 있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축 공간에서 물이 있다 그러면 되게 성스러운 공간이거든요. 그걸 건너갈 때. 뭐 그리스 신화도 보면은 사후세계로 갈 때 뭐 강을 4개를 건너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물이라는 게 그런 공간이에요. 들어가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사신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딱 3개월 정도 고생해서 만주 거쳐가지고 딱 왔어요. 자금성 앞에. 그 물 건너간 다음에 거기 창을 들고 있는 그 아까 경비 아저씨도 그런데 옛날 그 문지기들은 살벌했을 거 아니야. 칼 차고 막. 그걸 통과해요.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수호관이 하나 또 있어요. 다리 또 건너가요. 그다음에 또 문이 또 있어요. 그럼 또 한 번 또 시큐리티 체크를 하죠. 그러고 들어가면은 왕은 한 용조각이 있는 그 몇십 개 계단 위에 있고요. 저는 고개를 못 들게 하고 황제하고 나 사이에 몇십 명의 신하들이 좋은 옷을 입고 쫙 머리를 조아리고 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그런 공간 세팅 자체가 나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 신분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치를 만드시면 돼요. 그거를 장치를 많이 만들면 그 안에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그 안에 있는 공간을 그렇게 쉽게 비싸게 만드는 거. 나이트클럽이 그렇습니다. 나이트클럽이 그렇습니다. 클럽에 가시면 앞에 줄 하나 딱 세워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는 들어보내주고 누구는 안 들어보내주죠. 그 몇 명만 거절하는 거예요, 몇 명만.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에만 한번 통과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네, 딱 그렇게. 그런 장치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되게 많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런던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로마, 파리, 런던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대단한 도시를 하나씩 만든 애들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도시는 왜 됐냐면은 대단한 도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런던도 하나 그런 공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시 시스템이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빅뱅이죠? 여러분들이 산업혁명 이전의 건물과 이후의 건물을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건물에 시계가 있나 없나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근데 그 라이프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그냥 농사 지다 해 지면 들어오고요.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겨울에 할 거 없으면 그냥 추우면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거는 시간 맞춰서 출근하는 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어저께까지 근데 온 거죠. 이제 도시로 와서 공장에서 취직을 하니까 아침 9시부터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초등학교입니다. 의무 교육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뭐예요, 여러분? 학교종이 땡땡땡이죠. 그 가사를 보세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거기서 12년 동안 훈련된 사람들은 졸업한 다음에 9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계속 오랫동안 앉아있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의 공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공기가 나빠졌죠. 그렇죠. 네. 엄청 막 증기가 석탄 때니까 엄청 더러웠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평균 수명 20대 후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영아 사망률이 무지하게 높았고요. 노동자들 어른들은 40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인류가 계속 자연 속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농사도 그렇고 수렵 채집도 그렇고 자연 속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연과 분리돼서 실내 공간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럼 자연을 다시 도시로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보시는 하이드 파크입니다. 이건 원래 옛날에 왕들의 사냥터였어요. 근데 지금 400년 된 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보다 조금 혁명이 먼저 됐죠. 명예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피 안 흘리고서 권력이 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귀족이나 이런 시민계층들이 이 공원을 쓸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할 일 없는 그런 귀부인들만 산책을 했는데 어쨌든 도시 속에 자연이 디자인돼서 들어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로마의 상수도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파리의 직선의 도로망도 배웠고 하수도도 배웠고 런던의 공원도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뉴욕, 네, 맞습니다. 뉴욕이 대표적입니다. 맨하튼. 네. 이 지금 보시는 게 센트럴파크 사진인데 센트럴파크 하이드파크 흉내내서 만들었고요. 직선의 도로망이죠. 얘는 격자형으로 도로가 막 돼 있죠. 다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뉴욕이 다른 도시하고 완전히 차별화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얘네들은 옛날 도시하고 똑같이 하면 사실 아무런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엘리베이터하고 전화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도시를 바꿉니다. 지금 보시는 거가 그 엘리베이터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티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시면 밑에 자주 보죠. 오티스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오티스라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밀하게 말하면 최초의 엘리베이터 안전장치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사진 밑에 톱니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림 밑에 보시면 그게 이제 떨어지면 척척하고 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거를 자기가 만국박람회장 같은 데 가서 막 시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타고서 줄을 끊어서 나 안 죽는다 이걸 자꾸 보여줘서 실험을 해서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선우선 씨한테 제가 질문인데요. 소공녀, 신데렐라,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 씨의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 그것도 맞네. 예, 그 생각 제가 못했는데 셋의 공통점은 꼭대기에 산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그러니까 옥탑방에 살잖아요, 길라임 씨. 모든 신데렐라 스토리는 다 위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꼭대기 다락방이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데요. 8층짜리에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보통 2층에 살아요. 1층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차 뭐 소리도 시끄럽고 2층 정도쯤에 살고요. 그래서 꼭대기층이 하인들이 사는 공간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나오면서 확 바뀌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나오면서 뉴욕에 막 이런 우후죽순 막 이런 높이 20, 30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꼭대기층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된 거예요. 다 펜트하우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뉴욕에 지금 이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들 그래서 고층 건물이 쓰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유럽의 도시들하고 뉴욕이라는 도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한쪽은 2층짜리 건물이고 한쪽은 20, 30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유럽은 이제 목화를 따갖고 와서 실 공장에서 실을 만들고 마차 타고 옷감 공장 갔다가 옷 공장 갔다가 옷 만든 다음에 마차 타고 옷 가게를 간 다음에 딴 사람이 마차 타고 와서 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뉴욕은 어떠냐? 엘리베이터 타고서 4층에 실공장 갔다가 3층에 옷감 공장, 2층에 옷 공장, 1층에 옷 가게를 딱 가면은 5층부터 30층까지 되는 사람들이 와서 옷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순환 속도가 딴 유럽의 도시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를 초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로 전화기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훨씬 주문도 주고받을 수 있고 좋은 거죠. 도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유기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 유기체랑 비슷하냐면요. MIT에 호로비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호로비츠 교수가 뭐로 노벨상을 받았냐면은 이분이 DNA를 다 분석을 했어요. 이 DNA는 무슨 기능을 가졌는지 다 봤더니 그중에 어떤 DNA 코드가
자살을 유발하는 그런 DNA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알아서 때가 되면 자살을 하게끔 하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의 모든 세포들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다 자살해요. 그래서 세포가 새로운 걸로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은 몇 개의 뼈 세포를 제외하고는 다 새로운 걸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도 보면 그래요. 이게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계속 어디선가는 건물이 부서져서 새로운 건물 들어서고 인테리어 고치고 뭐 하면 도로가 새로 뚫리고 막 계속 바뀌죠. 그것도 몇백 년에 걸쳐서 바뀌어요. 혹은 몇천 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라이프 스팬보다도 더 길어요, 이게. 도시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도시라는 존재는 유기체처럼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전화기가 도시를 그렇게 많이 바꿨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발명된 게 뭐냐면은 자동차하고 도로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교외로 나가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가 옛날에는 이렇게 모여서 집적되게 살았어야 됐는데 아직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출퇴근하며 살면 되니까 다 서버번으로 떠났어요. 다 교외로 나가니까 할렘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빈집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할렘들이 만들어진 문제가 뭐냐면은 범죄율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경찰력을 또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경찰 월급 줘야 되니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계속해서 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 할렘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요즘에는 한 스트리트를 다 동시에 개발을 해요. 건물 한 20채를. 왜 한 블럭을 다 한꺼번에 했을까요? 개발을. 뭐 집 한 채만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개발이 아니라 개량이니까 네. 한 채 갖고서는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동네가 안 바뀌겠죠. 네, 네.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짐바라도 교수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자동차 2대를 본네트를 둘 다 똑같이 열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유리창을 하나 깨요. 그러면 그걸 며칠을 관찰을 하면은요. 본네트 열어놓고 유리창 안 깨진 자동차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유리창이 하나만 조금 깨진 자동차는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뭐 타이어, 엔진 다 털려요. 거의 폐차 수준으로 가요. 왜냐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빈집이 하나 나와서 유리창이 하나 깨지거나 그러면은 거의 그 주변이 급속도로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사실 할렘이 저렇게 되게 좋은 동네였어요. 브라운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부자 유태인들이 살던 그런 동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나가면서 그렇게 할렘이 된 건데 그래서 여기를 다시 고치면서 맨 처음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뭐 흑인 변호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고요. 그런 다음에 좀 이제 흑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피부색이 비슷하니까 이제 적착해서 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동양인들이 들어가요. 동양인이 들어가면 뭐가 좋으냐면 학군이 좋아져요. 교육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학군 좋아지고 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백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도시에 슬럼화 지역들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뉴욕의 거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나요? 뭐 바쁜 현대인들, 직장인들, 네. 예,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른 분들은 뉴욕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힙합. 높은 빌딩 힙합. 예. 저는 격자형 도로가 생각이 나요, 일단. 일단 이게 맨하탄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센트럴파크가 길게 있죠. 이게 남북으로 되게 섬이 길어요. 그래서 뉴욕의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드하고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격자형입니다. 바둑판처럼 쫙 도로들이 돼 있죠. 대각선은 뭐냐면은 여기에 쭉 하나가 길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나가요. 얘가 뭐냐 브로드웨이예요. 얘가 왜 혼자 대각선이냐? 얘가 옛날에 인디안들이 원래 다니던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브로드웨이예요. 대각선으로 다니던 길이. 그래서 그건 남겨놓고서 격자형 도로망을 깐 겁니다. 근데 맨하탄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신의 한 수가 그 브로드웨이 대각선이에요. 저게 없었으면은 모든 코너가 사거리라서 되게 지루했을 거예요. 똑같은 사거리잖아요. 근데 대각선이 지나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의 필지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타임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공원들이 다 대각선에 붙어 있어요. 브로드웨이에. 그러니까 저런 교통량이 많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공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재미난 퍼블릭 스페이스들은 다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재보면은 가로가 320m, 세로가 80m예요. 이게 되게 재미나요. 우리는 정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드가. 얘는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도시 계획한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맨하탄의 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된 길을 에브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1번 에브뉴부터 쭉 해서 웨스트엔드 에브뉴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서 방향으로 되는 길을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길인데 동서로 돼 있고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번부터 200 몇십 번까지 돼 있고요. 여기 쭉 가는데
제가 맨하탄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는 대부분 다 걸어 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되는 길은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택시를 타든지 뭐 지하철을 타든지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저 도로망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마포구에서 일을 하시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걸어서 압구정동까지 퇴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어느 구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반포. 아니었습니다. 미안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어렵냐면 그분 말씀은 마포대교가 제일 어렵대요. 의외였어요 저는. 아니 마포대교 되게 경치도 되게 좋고 즐거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했더니 마포대교를 건너가면은 건너는데 한 20분 가까이 걸리는데 15분에서 20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걸어도 경치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 치면 정주화면 상태인 거죠. 처음엔 딱 좋은데 계속 걸어야 되는 계속. 그래서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버뉴를 따라서 주로 걸을 거 아니에요. 남북으로 걸으면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세로가 1번 스트리트에서 2번 스트리트로 갈 때 에버리지가 한 60m 정도 됩니다. 60m 정도 돼가지고 걸어갈 때 재보니까 1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스트리트가 나와요. 1분마다 새로운 풍경이 나오는 거예요. 걸으면 또 근데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1분마다. 근데 서울은 어떠냐? 가로 세로 블럭의 사이즈가 800m예요. 800m니까 한 변을 갈 때 12분 걸려요. 걸어가면 12분 동안 장면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루한 거죠. 그래서 도로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돼 있느냐가 사실은 사람들을 보행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느냐 아니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면 맨하탄 때는 그게 촘촘하게 돼 있고 지금은 800m냐? 그거는 걔네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마차를 쓰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자동차를 쓰던 시절에 만들어진 도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거리를 재면 똑같아요. 제가 재봤더니 그 뉴욕도 마차 타고 다니는 시속 20km로 다니면은 한 블락에서 블락 가는데 한 40몇 초 걸리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시속 6km 나면 40몇 초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망의 사이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쓰는 교통수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리는 더 걷고 싶은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한다. 뭐 어디로 데이트를 하고 싶으세요? 좀 자연이랑 가까운 곳. 자연이랑 가까운 곳. 되게 진도가 많이 나가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가까워질수록 사람 없는 데 찾잖아요. 으슥하고 막 좀 찾거든요. 원래 초기에는 안 그래요. 초기는 사람 많은 데 가요. 극장 같은 데 가고 그러잖아요. 뭐 할 일 없으니까 뭐 볼거리 많고 이런 데 가거든요. 연애 초기에는. 제가 의도했던 데는 사실 홍대 앞이나 뭐 이런 데예요. 근데 우리 홍대 앞이나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뭐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데이트할 때. 테헤란로나 강남대로 산책하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가게 입구의 숫자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벤트 밀도라는 공식이에요. 100m당 가게 입구가 숫자가 얼마가 되냐. 근데 가게 입구의 숫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가게가 입구 하나 있어요. 그럼 경우의 숫자가 몇 개가 생깁니까? 들어가느냐 마느냐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가게 입구의 숫자가 2개면 앞에 거 들어가고 뒤에 거 안 들어가고 앞에 거 안 들어가고 뒤에 거 들어가고 둘 다 들어가고 둘 다 안 들어가고 4가지 경우가 생기죠. 가게 입구의 숫자가 n개가 되면요 2의 n승이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홍대 앞에서 가게가 많잖아요. 그러면 매번 갈 때마다 다른 집에서 밥을 먹으면은 그러면 새로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여러분들 데이트 하실 때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데이트를 하시다가 다른 가게 가면 다음 주에 와서 또 딴 가게 가고 그다음 주에 딴 가게 가고 몇 달 뒤에 딴 여자친구랑 또 따오고 아주 항상 새로운 거리가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홍대 앞 피카소 거리를 보면요 필지가 이렇게 작게 나눠져 있고요. 가게 꿀짝 재보면은 120m 구간을 제가 피카소 거리를 재봤는데 점포 진입이 한 16개고 2층 가게로 가는 게 한 4개 정도 돼요. 20개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건너편 쪽 거리도 가게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가운데가 도로가 아니거든요.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면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가게 입구에 제가 선택해서 골라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34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벤트 밀도가 3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동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필지가 좁고 길어요. 여기는 36개가 나옵니다.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강남대로는 길 건너를 못 가요. 너무 폭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한쪽 면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개밖에 안 돼요. 이벤트 밀도가 14예요. 테헤란도가 최악입니다. 테헤란도는 8이에요. 이벤트 밀도가. 근데 그나마 8도
보면은 뭐 변호사협회 빌딩, 무슨 4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면은 경비 아저씨가 화장실 쓰러 온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사동 가로수길 한번 볼까요? 가로수길은 36이 나와요. 람블라스 거리라고 스페인에 되게 유명한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거리인데 여기는 한 40개 정도의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이벤트 밀도, 가게 입구의 숫자가 30개 이상의 선택권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 밀도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봤는데 혹시 남자친구가 세종로에서 만나자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자 우리. 가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썩 네. 뭐 선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별로 사실은 그럼 거의 뭐 헤어지자는 소리예요 사실. 거기서 뭐 하겠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세종로에 가면은. 저기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할 거. 국군의 날 행사 딱 좋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는 그런데. 그러니까 세종로 주변을 보시면은 KT 사옥부터 볼게요. KT 사옥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하나 있고 미 대사관 있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0m 구간 중에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공간이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건너편 상황도 비슷해요. 세종문화회관 하나 있고요. 그 건너편에 가면 거의 무슨 공원 하나 있어요. 밑에 지하 주차장 있는데 그다음에 정부종합청사 여러분이 갈 일이 없죠. 여기도 한 400m 구간에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벤트가 없어요. 여기는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인 시위하기 제일 좋은데요. 여기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서 서 있으면 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 거리가 광화문 광장을 되게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거기 광장을 잘 만들었는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6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6차선 도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6차선을 안 건너갑니다. 홍대 앞에 상권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보통 홍대 앞 상권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맨 처음에 한 13년 전에 왔을 때 이 정도만 가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합정역 사거리까지 왔어요. 동교동 삼거리까지 다 확장되고. 제가 아마 처음 왔을 때 여기 무슨 집이라도 한 채 사놨으면 정말 떼돈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장됐는데 여기서 스탑이에요. 이 건너편에 메사나폴리스라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되게 잘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우리 홍대 앞에서 만나서 노는 친구들은 그 길을 안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0차선 도로라서 그래요. 상권이 문화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10차선 도로가 되면. 여기도 가다가 스탑이에요. 왜냐하면 11차선 도로라서. 여기도 6차선 도로. 이 안에는 다 3차선 도로예요. 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3차선 도로는 무단 횡단이 가능해요. 연결이 되려면 3차선 도로.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무단 횡단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단 횡단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건너편까지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대로변인데 파리의 샹젤리제 같은 데를 가서 보시면은 노천 카페들이 옆에 쭉 많아요. 그래서 이벤트들도 많고 공간의 속도도 다운시켜주는 거죠. 그런 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도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은 양쪽으로 이런 가게들이 쭉 있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저층형으로. 그다음에 차선 폭을 6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세종문화회관 뒤에서부터 저쪽 피막골까지가 하나의 상권으로 이렇게 보행 친화적인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거를 서울시에서는 완전히 도로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점이 많아요. 뭐가 문제냐면요. 자동차 도로를 다 집어넣으면은 어딘가에는 램프가 생겨야 되거든요. 지하도로 내려가는 램프. 그러면 그 지하도 램프가 생기는 구간 좌우 도로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절한 거는 그런 램프가 안 생기게 그 차선 수를 적절하게 줄이고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게를 좀 만들어주는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공공의 적은 저는 상가라고 생각을 해요. 상가.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거 보시는 게 동부이촌동 거리거든요. 동부이촌동하고 반포 이런 데를 보시면은 저층형으로 쭉 갔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돼서 옆에 동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지역이 나눠지는. 지금은 이제 같은 동네에서도 나눠져요. 아파트 단지별로. 너 레미안 사느니 아니면 너는 뭐 어디 사니 이렇게 섹터가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해결이 되려면은 저층형으로 상가를 잘 분포를 해서 상업시설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해서 내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걸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반포에서 걷다 보면 논현동 걷다 보면 뭐 왕십리까지 가고 걷다가 보면 또 뭐 금호동까지 가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좀 안 돼요. 현대는 우리는 다 이런 쇼핑몰 이런 거에서 실내에서 생활을 하고 점점 집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게 하나 있는데요. 공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센트럴파크의 모습인데 센트럴파크 되게 좋아요. 가면은요, 진짜 내가 도심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변에 자연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건물들이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86%가. 그래서 밤에 못 가요. 밤에 가면은 누가 죽여서 땅에다 묻고 나와도 몰라요. 그래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설계한 보스턴 커먼이라는 공원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되게 조그만하고요. 여기 가면은 주변에 건물들이 보입니다. 건물들이 보여서 이것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하는, 감시하는 곳이 된 거예요. 제가 감시를 되게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감시의 좋은 점은 그거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CCTV를 달면 그 공간이 안전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사람들이 조심해요. 근데 거기다가 저 건물에는 깜깜하고 높은 데 있으니까 우리 패놉티컨에서 배웠죠. 제가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 건축가들이 오면 서울에서 꼭 한번 가봐라 자랑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제가 외국인들한테 꼭 가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요, 한강시민공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왜 그러냐면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늦게까지 술 마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싼 값에. 왜냐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계속 감시를 하잖아요. 여기는 정말 새벽 1시에 가도 안전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공원이에요, 사실. 제가 말한 자연이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도 그거예요. 여기도 그런. 여기 갈대숲 이런 데 가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거기. 반포 옆에 그 갈대 키워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계획하신 분이 생각이 깊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감시를 하는 공간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우리가 맨날 공공공간이 부족하다.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부족하면 뭐가 부족해? 너무 차고 넘쳐요, 우리는. 항공사진을 보시면 학교 운동장들이 유럽의 광장보다 더 잘 분포가 돼 있어요. 촘촘하게. 근데 그거를 우리는 조기축구 아저씨밖에 안 써. 그러니까 애들이 방과 후가 되면은 아무도 안 가요. 옛날에 한때는 담장 허물기 운동이 있었어요. 담장 허물어 가지고 써라 그랬는데 쓰긴 뭘 써요. 거기 괜히 또 애들 뭐 유괴당한다고 그래서 다시 담장 치고 보안관까지 세워놨어요, 지금은.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다가 주변에다 가게를 쭉 둘러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방구랑 뭐 카페랑 뭐 야채 가게 이런 것들을 쭉 배치를 해놓으면은 애들 학교 보내고서 엄마가 와서 차 마시면서 애들 보고 문방구 아줌마가 자기 커스터머들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보겠어. 그것도 어두운 데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계속 보는. 그러니까 그게 운동장이 안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CCTV 100개 다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밤에도 안전한 이유는 가게에서 쳐다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에 뭐 학교에서는 뭐 몇백 미터 안에는 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을 너무 많이 바꿔요. 근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끼리의 대화가 없게 만드는 그런 평면 구조예요, 아파트가. 자, 이게 한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옥은 마당이 있고요.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방에서 방을 볼 수 있어요. 방에서 창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서 사랑방 창문을 열면은 보이죠. 건너방도 보이고. 자, 우리의 3베이 아파트가 한옥하고 사실 똑같아요. 3베이 아파트는 한옥의 마당에다가 지붕을 덮은 다음에 거기 거실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뒤쪽에 식탁이 놓인 데가 대청마루 쪽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은 안방에서 건너방이 보여야 돼요. 안방에 창문을 열면은 건너방이 보이는데 모든 창문들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때요? 다 바깥쪽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면은 대화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영역에 있어도 원하면 창문 열고 저쪽 창문 열면은 뭐 우리 아들은 싫어하겠지만은 그 애가 공부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적이잖아요. 사실 창문을 나도 열고 저 사람도 열면은 볼 수 있는. 근데 하다못해 내가 저 사람은 나 혼자만 열어도 거실로 열린다면서 방이 훨씬 넓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왜 자꾸 좁게 보이게 거실 쪽으로 창문을 안 내고 바깥쪽으로만 창문을 내요? 이런 거에서 이미 우리는 집이 좁다고 느껴지게 하고 가족들끼리의 대화가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집에 가면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설거지. 뭐 아이들하고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요. 자기 전이면 네. 아니면 아이들 잠들면 조용히 거실에 나와서 이어폰 꽂고 TV를 봅니다. 저 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어폰 꽂는 거 나왔죠 새로. 예. 와, 그거 정말 신의 축복이에요 진짜. 저도 예. 그거 너무 잘 쓰는데 맞아요. 다 대부분 다 테레비 많이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테레비는 되게 재밌어요. 테레비는 옛날에 모닥불로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테레비 한 30분 보는 거는 가만 냅둬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동굴이 있었잖아요. 동굴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냥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딱 모닥불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이 멍 때리면서 불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막 움직이는 거가 지금 텔레비전 영상이 막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레비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가 그런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테레비 보는 사람 보고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이 테레비를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마당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텔레비전이 재밌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공간을 인식을 할 때 그 면적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기억으로 계산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전에 뭐 5평짜리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마당에 대해서 추억이 많을 거 아니에요. 3월달에 꽃 피고 뭐 5월에 비 내리고 7, 8월에 숲이 우거졌다가 뭐 겨울철에 눈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5평짜리 공간이지만은 거기에 10가지 기억이 있으면은요. 5 곱하기 10, 아주 50평짜리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파트에 가면 어때요? 아파트에 가면은 인테리어가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마당이 지금 거실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마당은 꽃 피고 막 다 있었는데 지금 거실에 가면은 1년 12달 똑같은 벽지에 1년 12달 똑같은 조명에 현관문 조명에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어디에만 있느냐? 텔레비전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그 옛날에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슬픈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면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1인 가구 늘어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1990년대 9%였는데 15년이니까 27%까지 올라갔어요. 향후 뭐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가 지금만 하더라도 가족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 보통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걸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삶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내 방을 쓰더라도 가운데 거실, 그다음에 식탁 놓이는 부분, 부엌 이런 거는 공용 공간으로 같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부분이 내 방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면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룸에 살아요, 내가 만약에 고시원이나. 그러면 훨씬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방은 점점 1인적으로 좁아지는데 사적인 공간은 없어지고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카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카페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거실 같은 공간인 거죠.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끝나고 나서 편의점에 많이 가요. 학원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 봤더니 편의점만 얘가 유일하게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보면요. 학원에 5분만 지각해도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우리는 방과후 끝나면 자유였는데 혼자 공부하고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원 끝나면 되지 애들이 계속 관리당하고 이렇게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할수록 우리 아이들은 점점 감시받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학원 끝나고서 공부 마치고서 올 때 편의점에서 1,000원만 주고서 과자를 한 봉지 사면 친구들끼리 거기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 사랑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숏텀 렌탈이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돈 더 있는 애들 누구예요?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 5,000원 정도 낼 수 있는 애들은 커피숍에 가요. 3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커피숍에. 거기서 연인들이랑 갈 때가 필요하다? 그 모텔에 가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정말 기발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배실 문화 있잖아요. 그거는 뭐 시간 단위로 팔잖아요. 아주 새로운 개념의 시대를 앞서 나간 공유 경제 개념인 거예요. 방 하나를 하루에 쪼개서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 렌탈 비즈니스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첫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안경 너머로 엄청난 음습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그렇게 봐요, 세상을. 제가 김상중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고인돌하고
스톤힌지, 피라미드, 뭐 지구라트, 만리장성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큰 돌로 지어진 석조 건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건물하고 가벼운 건물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고인돌이 이렇게 보통 보면은 옛날 국사 시간에 나오는데 큰 넓적한 돌이 있고 밑에 돌이 작은 게 두 개가 세워져 있어요. 옛날에 보면서 그런 생각, 이게 도대체 왜 만드는 걸까 이거를? 재단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는데 그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이거 왜 만드는지. 그거가 만들어진 시대는 선사시대. 바퀴가 발명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만들려면은 그 돌이 거기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그럼 딴 데 가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밑에 끼워가지고 굴려가지고 와야 돼. 몇십 명. 그럼 온 다음에 작은 돌을 몇십 명의 힘을 들여서 세워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돌을 어떻게 올렸냐면은 거기다 큰 흙 언덕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언덕을 다시 큰 돌을 굴린 다음에 얹고 나서 다시 흙을 파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이 일을 해야 되는 정도의 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돌이 딱 보면 100명 정도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만든 고인돌이다. 그럼 옆에 부족들이 한 60명 데리고 전투를 하러 딱 왔어. 전쟁하러. 근데 딱 그 고인돌 딱 보면은 얘는 한 100명 동원이 가능한 애인데 우리 동네 고인돌보다 큰데 그러면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높은 건물들은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생존을 하기 위한 과시라는 거예요. 명품백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시는 어떨 때 과시가 되냐면요. 쓸데없는 걸 할 때 과시가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동창회 명품백에서 백을 들고 가면 과시가 되죠. 자, 이렇게 1,000만 원짜리 백 들어도 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딱 되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갔다고 쳐보세요. 생필품은 내가 정말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전혀 안 돼요, 그런 거는 과시가. 그러니까 고인돌도 제가 말씀드려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에다 돈을 썼기 때문에 그게 과시가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높은 건물들은 사실상 보면은 고인돌 짓는 거랑 똑같아요. 재미난 거는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되게 기대를 했어요. 야, 이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높은 빌딩이 나오겠구나 이제. 맨하탄은 밑에가 반석이기 때문에 되게 높게 지을 수 있거든요.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더 낮게 지었어요. 높은 건물들을 안 지어 미국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왜냐? 냉전 시대가 끝나서 그래요. 소련하고의 냉전 시대가 끝나니까 더 이상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뭘 볼 수 있냐면은 피라미드를 지었던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무덤을 그렇게 크게 지은 이유는 바로 옆에 아수르라든지 그런 경쟁 국가가 있어서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되게 강한 제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견줄 만한 그런 제국들이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지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보다가 보면은 이렇게 막 바깥으로 막 튀어나온 캔틸러버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약간 다 과시욕 많은 사람들, 졸부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근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저런 디자인을 선호해요. 남자들도 보세요. 머리 막 높이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젤 발라가지고 약간 그 과시욕이 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남자들 40대 돼서 머리 빠지고 이렇게 가라앉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건축의 역사를 한번 현대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이 건축을 만들어요. 건축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다 하는데 우리 패놉티콘에서 봤듯이 그 건축이 우리한테 다시 영향을 미치죠. 다시 우리의 생활을 지배를 하고 다시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받는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 그 후손까지도 몇백 년을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특강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 꼭 해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골목을 좀 다녀요. 관광지보다는 골목을 다니고 그리고 쇼핑몰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 주민들이 다니는 상점을 가서 좀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뭘 사고 뭘 사 먹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요,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요, 그 나라의 편의점을 먼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누구도 나 오늘 편의점 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서 정말 그 나라의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나라의 편의점을 꼭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광하는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깃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우르르 사진 찍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벤치의 숫자를 세봅니다.
그 나라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파악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세봤는데 미국의 브로드웨이를 가서 세보면요. 한 860m 정도 길이에 벤치 숫자가 한 170개 정도 됩니다. 10m당 평균 2개 정도가 있는 꼴이죠.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데를 세보면은요. 비슷한 길이에 벤치가 한 2개, 3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신사동 가로수길. 그러니까 비율을 치면은 5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벤치의 개수는 사실은 우리가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데 타임스퀘어에 가면 있는 곳이 TKPS라는 데예요. 여기는 그냥 공짜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브로드웨이 티켓을 안 사서라도 그 안에는 많은 광고판을 보는 거죠.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여기 주변에 있는 전광판들이 거의 1년 광고비가 몇 조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공짜로 앉아 즐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광고할 때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좋은 비싼 1등석은 저기는 공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할 때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면은 만나는 모든 거리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공간밖에 없어요. 인도를 걷던지 차를 타고 이동하던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앉으려면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이 카페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5,000원 내고 스타벅스를 가고 누구는 1,500원짜리 커피숍을 가야 되는 거죠. 한 도시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 다른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머무르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이 사회가 갈등이 심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대형 쇼핑몰들을 언제 가시나요? 저는 보통 브레이크 타임에서 이런 게 있어서 늦은 점심을 못 먹는데 오히려 그때가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는 사람이 제일 드물고 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미세먼지 심한 그것도 좋아. 어디 뭘 좀 주로 쇼핑몰을 잘 안 가긴 하는데 근데 미세먼지 많고 비 오는 날 뭐 누군가 선물을 사러 가야 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차도 편하고. 네네. 저도 비슷하지만 저는 영화를 되게 보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네. 항상 극장이랑 대형 쇼핑몰이 붙어 있는 데 가서 일부러 영화 시간 뭐 8시면은 한 2시간 전에 가서 친구들 같이 아이 쇼핑도 하고 네. 아이 쇼핑하면서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내가 본 거를 인터넷 가서 이제는 더 싸게 찾는 방법을 찾아요.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을 우리 원스톱으로 다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쇼핑몰 안에서. 근데 문제는 대형 쇼핑몰은 생활엔 편리한데 건축적으로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된 원스톱 쇼핑이 발전해서 지금의 초대형 몬스터 같은 그런 쇼핑몰을 만든 건데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을 빼앗아 간다는 점입니다. 편리하고 시원하고 비도 안 맞고 지낼 수 있지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연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시원한 에어컨인데 나오고 그다음에 사우나 가서 땀 빼고 따로따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자연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몰에 가면 꼭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장 상영작 같은 거라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한 번씩 대대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변화가 느껴져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변화하는 자연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변화하는 미디어가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극장이라는 미디어, 스마트폰, 그다음에 요즘엔 책이라는 미디어도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코엑스 쇼핑몰에 별마당 도서관도 만들고 대형 서점들도 유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데는 천정고도 높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유일한 곳이죠, 거기가. 그래서 근데 별마당 도서관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그런 랜드마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복잡한 지하 도로망에 우리가 항상 빛을 보고서 가려면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마치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이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그 12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망이 거기만 찾아서 가면 다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공짜로 머무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쇼핑몰에 가면 계속 돈을 써야지만 그렇게 앉아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혼자 그러니까 가서 편안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착안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도시에 이런 별마당 도서관 같은
공짜로 가서 앉을 수 있는 도서관이 근처에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만 권이 들어가 있는 도서관을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10,000 권이 있는 도서관을 100개쯤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거죠. 아파트를 개발을 할 때 그 담장 대신에 거기다 담장 만들 돈으로 벤치를 놓고 사람이 머무를 수 있고 만약에 도서관을 하나를 거기다 경계부에다 지어주면은 우리의 도시가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핫플레이스는 코엑스몰이었어요. 근데 뭐 에어컨도 제일 잘 나오고 화장실에 휴지도 걸려 있고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익선동이 좀 많이 떴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익선동이 뜬 이유가 그 각 길과 거리에 요즘에 뜨는 것들을 보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가 익선동, 경리단길, 삼청동길, 신사동 가로수길 길과 거리로 다 떴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다 골목길이 있는 핫플레이스로 갈까요? 과거에는 실내 쇼핑몰 같은 데가 핫플레이스였다가 운치가 그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효창공원하고 남영역 딱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 오래된 밥집도 많고 시장도 아직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좀 골목골목 가서 이제 좀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저 지금 산 지 한 2년 넘었는데 어떤 날은 역으로 가는 길을 지름길을 발견할 때도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적도 있었고 그런 좀 운치 같은 게 확실히 골목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골목길이 우리에게 주는 정감이 확실히 있죠. 네, 맞아요. 골목길과 쇼핑몰의 복도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하늘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가. 복도도 밝지만은 거기 형광등 불빛이 있는 데고 골목길은 햇빛이 있거나 달빛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익선동 같은 데는 몇 발자국만 걸어도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 변화도 많고 조금만 가면은 골목에 갈림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풍경들이 계속 연출되죠. 그러니까 베니스 같은 도시가 관광도시로 유명한 이유가 결국에는 베니스가 단위 면적당 골목길에 갈림길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경험을 해도 체험이 훨씬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100명이 가면 100명이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오는 도시가 베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그런 거리에 가면은 다른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골목길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일상의 지천에 깔려있던 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당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다 지금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면은 골목길 없이 복도만 있고 주로 다 다른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3번 이상 물건을 구입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중에? 좀 많죠. 저는 어저께는 3개 넘게 구매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같은 게 한국에 많은 게 잘 없어요. 그래갖고 해외 직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서 되게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진짜 짜증나네요, 진짜. 또 다른 분들은 또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이게 길거리에 이런 가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재 이 도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니까 길거리 실제로 물건 파는 가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식당밖에 없어요. 맞아. 제가 길을 걸으면서 가게들이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고 풍경이 바뀌어야지만 사람이 걷게 된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가게가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점점 안 걷게 되는 거거든요. 식당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그냥 배달의 민족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배달시켜 먹으면은 굳이 내가 비싼 임대료를 내고 1층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가격대가 아까 얘기하신 네. 대로 지역마다 너무 물가가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청담동에 살고 있는데요. 부자다 부자야. 저희 회사가 청담동에 있는데 여기는 최소 배달 금액이 네. 15,000원부터. 맞아. 진짜? 네. 근데 저희가 식대가 12,000원이거든요. 원래 10,000원이었다가. 그래서 혼자는 절대 못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네, 같이 멤버랑 같이 시켜 먹거나 그래야지. 아니면은 시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혼자. 네. 점점 이 추세로 가는 거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홍대 앞에서 맨날 시켜 먹던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집 짜장면 값이 거의 딴 데 한 절반 값, 3,500원 정도 했어요. 중국성이라고. 너무 옛날 얘기예요. 되게 옛날. 네. 그거 너무 싸가지고 맨날 거기서 시켜 먹는데 진짜 배달도 무지하게 빨려요. 전화하면 3분 만에 와요. 사발면보다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가격이 싼 이유는 지하실에 부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6개월 시켜 먹고 지겨워서 이제
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딴 데 시켜 먹어봤더니 중국 그릇에 오는 거야. 같은 가게가 배달만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전화번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어저께 시켜 먹은 김치볶음밥이랑 오늘 시키는 알리오 올리오가 같은 부엌에서 만들어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수록 사실은 이 도시가 삭막하고 거기 길거리엔 편의점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어떤 주거 환경들이 이런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항상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너무나 퍼블릭한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힙합 가수 하면 어떤 아이템들이 떠오르나요? 힙합. 금리빨. 그렇죠. 금리도 있고 네. 그 목걸이도 막 큰 거. 네, 그쵸. 큰 바지. 큰 옷. 큰 옷. 큰 옷. 그 후드티 같은 것도 많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슬럼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고 거기서 나온 음악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모자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후드 모자를. 후드티 뒤집어 쓰면은 요만한 내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와. 다 자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통 집보다 차를 먼저 사잖아요. 맞아. 그 차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손 씻고 싸게 내 방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차를 사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딱 차를 샀어요. 기름 넣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먼저 사면 하는 거는 선텐지를 바릅니다. 그 이유가 선텐지를 발라야지 내 방이 더 프라이빗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 80년대 때 선텐이 금지될 때는 커튼도 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태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케렌시아라는 거가 투우사들이 보통 투우 가기 전에 자기만의 조그마한 방이거든요. 이렇게 나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해요. 요즘 학생들의 핫플레이스는 코인 노래방입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한 1,000원 내면은 20, 30분 정도를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에서 학원을 떠돌잖아요, 계속. 그 사이에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내 프라이빗한 공간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죠. PC방 가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몇천 원짜리 용돈으로 자기 또래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방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학원에 5분만 늦어도 문자가 날라와요. 너무너무 감시 속에 사는 거예요. 중2병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어른이 만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 핀란드의 착한 애들도 대한민국에서 6개월만 키우면 다 중2병에 걸리죠. 진짜요? 네. 정말로? 그런 감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인격이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혼자라도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점점 공간을 소유한다는 건 힘들어져요.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받으려면 공간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장 손 씻고 싸게 이 사회, 현대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2초 텐트를 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렇게 접혀 있어도 딱 던지면 2초 만에 탁 펴지는 게 있어요. 원터치. 그래서 한강 시민공원 같은 잔디밭에 가서 2초 텐트 딱 피면은 그 드래곤볼의 캡슐 주택 마냥 딱 내 집에 하나 나와요. 맞아. 근데 이 텐트라고 하는 거가 다른 건축물의 공간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텐트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천정이 둥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돔 공간이잖아요. 성당과 비슷한 거예요. 성당 안에 돔 공간. 우리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안쪽에 그 놓여지게 되면은 내가 안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사람이 앉을 때도 동그랗게 앉고.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가장 손쉬운 게 2초 텐트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던지. 그러면 한 지붕에 살기 전에 그런 동그랗게 쌓여져 있는 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우산이라는 공간이 돔 공간이거든요. 특히나 비가 내리면은 좌우로 쫙 비가 내리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공간 안에 2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도 뽑고 싶으실 때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들고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카페에 가면 주로 어디에 앉으시나요? 창가. 저도 창가죠, 창가. 그렇죠. 저는 구석에 앉아요. 구석탱. 저도 창문 쪽. 창가. 그게 구석에 앉는 사람들은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벽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관음증인 거죠. 나를 기승전 관음. 나를 은폐하고서 은폐보다 창가도 관음증의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래요? 네, 다른 사람 훔쳐보기 때문에. 아, 저 피플워칭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라는 데가 투명한 것 같지만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안쪽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스툴 자리고요. 창가 스툴 자리. 맞아. 거기도 좋아. 그게 그냥 창가 자리보다도 더 좋은 이유는 그냥 창가는 앉아 있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행인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요. 맞아. 스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지나가는 행인의 옆모습을 훔쳐보는 거예요. 관음증. 저는 우리 제일 모두가 심한 다 거 아니에요? 관음증이에요. 그래서 스툴 자리는 보면은 올라가서 딴 사람 옆에서 계속 훔쳐보고 또 의자가 높잖아요. 시선도 높아요. 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스툴 자리가 더 권력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가서 앉을 때 그때 되게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어디가 제일 상석이에요?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새로 저기 석진이 자리가 석진이 자리. 왜냐면 보통 이거는 이렇게 되죠. 회의 테이블 사무실에서 보통 회의실 같은 데 보면은 양쪽으로 한 10명 쫙 있고 회장님이 그 가운데 앉아요. 네, 맞아요. 그럼 사원들은 다 고개 돌려야지 회장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장님은 고개만 되면 옆모습을 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쪽 좁은 쪽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석진이 자리가 근데 보통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기 안 앉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력을 그런 거 싫으시면은 원형 테이블에 가시면 돼요. 원형 테이블에 앉으면은 이게 누가 우두머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 아더왕 보면은 원탁의 기사라고 하잖아요. 기사들끼리 암투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서열이 없게끔 만들려고 동그란데 우리가 보통 보는 유엔 테이블도 동그랗고 국가끼리 회의할 때는 대부분 다 동그랗게 앉던지 아니면은 긴 쪽에 앉아서 가운데 서로 마주보게 앉는 남북 회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 저 네모난 테이블에 석진 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핵 인싸야.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친해지고 싶다. 그럼 내가 어디에 앉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1번. 1번? 1번. 1번 아니면 3번 비슷한 짤 아닌가요? 뭐가 되는지 시선으로? 모르겠네. 지금 보면은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 오른쪽. 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너무 멀어서 대화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에 앉을 때 제일 좋아요. 모서리에 앉으면은 시야에는 들어오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가 돼요. 그게 한 45cm 정도 적당한 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1번이 3번과는 다른 건 뭐냐면 왼쪽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모든 대부분의 얼굴들이 오른쪽 얼굴보다 왼쪽 얼굴이 더 잘생겼어요. 저도 왼쪽이 더 오른쪽보다 왼쪽이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렇죠.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초상화를 한번 보세요. 초상화들 보면은 대부분 다 왼쪽 얼굴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자리가 1등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만든 그런 거리가 있어요. 공간의 근접학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끼리 아주 가까운 사이는 45cm 안에 들어오는 사이래요. 엄마와 아이, 연인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그보다 좀 약간 어느 정도는 가깝지만은 거리는 두고 싶다. 1m 정도. 그다음에 비즈니스적 미팅을 할 때는 뭐 3m 60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적절한 그런 공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면 불편한 거예요. 들어가면은 다 45cm 이내에 막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 소파 배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인용 벤치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놓는 배치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거실의 소파 배치를 보면은 서너 명이 앉는 긴 소파를 맞아. 한쪽 벽에 넣어놓고 건너편 쪽에 텔레비전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안에서 가족들끼리의 관계가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인용 소파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서로 얼굴을 볼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더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 다 그런 소파 한쪽으로만 놓고 텔레비 보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텔레비만 보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려면은 사이드 체어를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테이블에서 봤다시피 45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옆자리, 모서리에 앉는 관계 같은 것들을 놔줬을 때 가족들끼리 훨씬 더 사람들에게 관계를 좀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그 특히 조명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조명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운라이트를 사실은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위로 천정으로
빛을 때려가지고 반사시키는 우리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면은 광원이 안 보이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맞아 맞아. 그게 눈에 직접 들어오는 광원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아까 촛불 같은 아주 약한 불들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반사를 시켜가지고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 파장의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LED 파장과 백열구의 파장과 촛불의 파장이 달라요. 그게 훨씬 더 촛불이 그 온도 때문에 이렇게 파장도 좀 길면서 우리한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살짝만 바꾸면 조명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다 발코니가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 발코니를 확장을 하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 발코니를 확장을 안 한 그런 집이 있다면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커튼을 꼭 거실 쪽에 달지 마시고요. 바깥쪽 유리창에 다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해가 진 7시 이후에는 당연히 커튼 다 쳐야 되거든요. 건너편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커튼을 치는 순간 그 발코니 1.5m의 면적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을 바깥에다 다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치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발코니에다가 꼭 조명을 따로 다세요. 보통 그런 발코니에 달려진 조명은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밝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밝게 해서 거실에 불을 끄고 그 발코니 쪽에 불만 켜요. 그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거실이. 그리고 거기다 화분을 놓으면 그냥 온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과 커튼의 위치만 바꿔도 우리의 인테리어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공간이라고 하는 거, 더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엄청난 권력을 느끼게 해주는 거를 잘 써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은 이 화가와 건축가를 꿈꿨던 사람이 이제 어쨌든 정치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건축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용해서 사람을 써먹을 수 있는지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설하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 라이팅을, 서치라이트를 쫙 켜놔요, 밤에. 그 서치라이트 길이가 몇백 미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마치 그리스 신전에 있는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기둥처럼.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옆에서 지도해줬던 사람이 슈페어라는, 알베르트 슈페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총독 관절을 이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체코 대통령이 히틀러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총독 관절을 갈 때 복도를 막 엄청 길게 만들고 천정고도 높게 만들고 복도의 끝에는 엄청나게 큰 조각품을 놓고 완전히 막 스케일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 총독 관절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실신했대요, 기절. 그래가지고 정말 그 건물의 디자인 컨셉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게 하겠다. 그게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절해가지고 그 히틀러 주치의가 주사 놓고 살아나가지고 항복 문서에다 사인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 안의 공간을 더 중요하게 만들게 느껴지게 하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어디서 주로 뛰어노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 산이 있었어요. 산이 되게 많은 동네였어서 나무를 캐고 이렇게 구덩이가 남으면 애들끼리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과자 파티도 하고 거기 땅바닥, 흙바닥에서 막 애들 과자 나눠 먹고 뭐 가방 내팽겨 치고 거기서 막 놀기도 하고 기가 막힌 거 그랬었어요. 애들은 정말 다 보면 천재 건축가들인 거예요, 저렇게. 이게 공간이잖아요, 하나에. 돔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공간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 바닥도 생기고 벽도 생기면서 내가 들어가면 나만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우리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과자 먹어도 됐는데 굳이 거기서 그 맞아요. 공간에 내려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그 아파트에 화단이 있었어요. 잔디밭이 있고 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었는데 그 나무들을 골대 삼아서 축구하고 그 나무들을 이를테면 수비수라고 생각하고 막 피해 다니면서 축구했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 이게 없는 데서 창의적인 게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시를 좋게 만들려면은 추억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제일 잘 만드는 아이들은 역시 어린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 중에서 제일 권장하고 싶은 놀이는 술래잡기라는 놀이예요. 술래잡기는 공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막 문짝 뒤 뭐 장롱하고 벽 사이 뭐 이런데 내 몸의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공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심리적인 걸 생각하면서 제 시선도 생각하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 술래잡기라는 놀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간만 있으면은 공간을 찾아가지고 장소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학창 시절에서 학교 안에서 좋아했던 공간이 어디가 있으셨어요?
운동장, 운동장. 매점. 네. 양호실 좋아해서 양호실. 맞아. 그죠, 양호실이 제일 프라이빗하잖아요. 그 커튼도 쳐 있고 누울 네, 수도 잘 있고. 수 있고 해서. 학교의 공간에서 유일하게 누울 수 있는 데가 양호실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전 이제는 복도락거 있죠. 그걸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는 문만 열면은 옆에 있는 친구 문과 제 문 사이에 거기가 나만의 공간되니까 거기다가 진짜 안에도 다 꾸미더라고 친구들은. 뭐 여자들은 거기다 막 스티커 붙이고 맞아 맞아. 저 같은 그쵸. 경우는 그 당시 서태지 아이들이랑 H.O.T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붙여놓고 외국인들은 그거 뭔지 궁금해서 막 찾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핸드폰이나 휴대폰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랑 연락하려고 그러면은 뭐 학교 끝나고 뭐 하냐 하면은 쪽지를 써서 락커 사이에 이렇게 딱 던지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써서 또 답 쓰고 걔 락커 가서 또 놓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아, 이게 우편함으로도 쓰이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상하게 학교만 가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뒷자리에 많이 앉았거든요. 그래서 창가 그 1분 단위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 창가 옆에 그 자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해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 특히 3, 4시에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졸리면 이렇게 엎드려 자는데 그 창가에 비치는 은행나무랑 그 운동장 풍경이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요. 네. 여기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추억에 남고 좋은 공간 중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교실에서 공부한 것들이라든지 운동장에서 운동한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나만의 사적인 공간, 내 친구하고 몇 안 되는 공간, 그다음에 구석진 곳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고 싶을 때 옛날에 어딜 갔냐 하면은 계단창 꼭대기 옥상 나가는 데 있죠. 거길 갔어요. 그냥 거기는 사람들이 안 와요. 맞아요. 옥상을 못 나가게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책상 걸상을 안 쓰는 거 쌓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뭐 쪽지 시험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게 저희들만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사회의 그 문제의 가장 그 근본에 내려가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의 표현만 봐도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혼돈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하고. 보면은 한 막 10명 정도 되면은 꼭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으로 통일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누가 볶음밥 시키면은 제 볶음밥 좋아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향들이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저는 학교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담장에 둘러싸인 대표적인 시설을 꼽는다면은 교도소랑 학교가 있어요. 건축적으로 보면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창문 크기 외에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담장에 둘러싸인 시설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이 밖에 월담을 많이 하니까 어떤 학교들은 담장에다 전기줄을 깐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거의 수감 상태에 두고 있다고 봐야 돼요. 12년 정도를. 요즘엔 더 심각해졌어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서 먹고 있잖아요. 학교 급식이 시작된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 먹는 데는 교도소랑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 공간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3 애들 졸업할 때 꽃다발 대신에 두부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획일화돼 있어요. 인격 형성이 되는 그 12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아이들은 똑같은 교실에서 12년 동안 근데 다양성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랑 조금만 다른 생각 가진 애를 보면은 야, 쟤 왕따 이상하네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교 교실이 하나가 있는 그 50개쯤 카페 놓으면 학교가 되거든요. 디자인하기 되게 쉬워요. 중학교 가도 똑같고 고등학교도 똑같고 옆 도시의 전학가도 똑같아요. 대전, 대구, 광주, 서울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똑같이 생긴 데 갇혀가지고 거기서 공부만 하고 있는 애를 보면 누구랑 제일 비슷하냐 하면은 양계장의 닭이랑 제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키운 다음에 얘를 졸업할 때 야 너만의 길을 가라. 청년이 도전의식과 꿈을 갖고 살아야지. 이딴 소리 하는 그거는 양계장에서 12년 동안 자라난 닭을 보고서 닭장에서 꺼낸 다음에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데서 12년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집을 고를 때에도 제일 비슷하게 생긴 판상형 아파트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3학년 4반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304호 아파트에 살다가 죽고 나면 납골당 가는 거예요. 너무
너무 슬프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획일화된 그런 공간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도. 특히나 요즘 애들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때도 저런 학교였지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방과 후에는 집에 가면 마당과 골목에서 뛰놀았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을 요즘 신혼부부들의 첫 번째 집은 대부분 다 아파트를 삽니다. 이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아파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당 대신 거실에서 놀고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놀고 근데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지내고 방과 후에 상가에 있는 학원에 보내지고 왔다 갔다 이동할 때 본거처에 실내에서 이동합니다. 계속 실내 공간에 갇혀서 지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자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미디어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랑 다른 애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집에 있는 빨간 바지 입고 오랜만에 외출하려고 그랬더니 제 중학생 아들이 저한테 관종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랑 조금 다르면은 튀는 애들을 다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제가 옷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옷을 고르면 다 까만색 아니면 회색 옷만 골라요. 색깔 있는 옷을 권하면 못 입어요. 얘네들은.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요. 학생 1인당 사용하는 실내 면적의 양이 지난 40년 동안 7배가 늘어났어요. 각종 뭐 체육관, 강당, 식당, 과학실험실, 음악실, 도서관 이런 게 생겨났잖아요. 엄청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실내 면적은 계속해서 많이 필요한데 학교 부지는 똑같아요.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고층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지금 우리 학교는 운동장 하나 남겨놓고 기역자 모양으로 된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게 대부분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매점.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교실에서밖에 없으니까 책 위에 동전 올려놓고 이렇게 맞아, 그거 많이 하더라. 뒤집기? 네, 판치기라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더 어릴 때는 프로레슬링 같은 거 막 따라하고 뭐 학년 좀 올라가면은 이제 막 비보잉 같은 거 막 연습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있지 저도 댄스 배틀 이런 거 했었어요. 저희는 음악과인데 옆에 댄스과인 친구들한테 돈박스 주고가지고 야 다 나와 이래가지고 막 쉬는 시간에 댄스 배틀 해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자기 자랑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교실이 양쪽 문이 이렇게 미닫이가 있었는데 한쪽은 고정이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이랑 말뚝박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희는 남녀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모여서 공기놀이를 한다든가 교실 뒤에서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고 다녔는데요. 여고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옆에 남고가 있었어요. 남학생 지나고 오 멋있네. 그거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얘기들 다 보면 다 실내 공간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쉰단 말이에요.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애가 4개층을 뛰어내려가서 한 1, 2분 놀다가 다시 뛰어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 교실과 복도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나마 있는 운동장 그거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도 그냥 극히 일부 애들만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 반 학생들이 남녀 합쳐서 30명 정도가 한 반인데 그중에서 뻘간칠한 애들 얘네들이 축구 열심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운동장을 다 써요. 그러니까 전교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되는 애가 운동장을 다 쓰고 있고 나머지 80%의 얌전한 남학생들, 여학생 애들은 스탠드에서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나오면 책도 보고 싶고 친구랑 담소도 나누고 싶고 그런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학교를 보면은 짱 먹는 애가 누구냐 하면은 축구 잘하는 애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축구하는 운동장이랑 공부하는 교실밖에 없어서 그래요. 공간이 단조로우면은 그 안에 권력의 위계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점심시간 되면은 축구공이 한 6, 7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를 교정했었거든요. 네. 만약 우리 공을 쫓아다니다가 다른 공이 제 입을 팡 쳐가지고 입 안이 다 헌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참 보면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한 운동장을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공공건축물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평당 공사비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의 평당 공사비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공사비가 제일 낮은 데가 다 학교네요. 두 그렇죠. 곳이. 초중고등학교가 제일 낮아요. 초중고 학교보다 좀 높은 게 경납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평당 공사비 학교는 평당 공사비 55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교도소가 850만 원이 지어지고요.
그다음 시청 건물이 750만 원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일 낮은 수준에서 애들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뭐 아이들이 이 사회의 미래고 주역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런 말 할 자격이 저는 사실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는 학교 건축은 평당 공사비 한 1,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성북동 회장님 집 수준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집을 좋게 지어줄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공립학교를 좋게 만들면은 모든 국민이 12년 동안 제일 좋은 집에 살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인격 형성기에. 그거만큼 저는 세금을 더 잘 쓰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낮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고층 건물에 사는 거주자보다 친구가 3배가 많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보시면은 유독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들은 다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오잖아요. 동부에서 혁신 기업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구를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캘리포니아 지진이 많아서가 아닌가. 지진이 많으니까 고층 건물을 못 짓고 집들이 다 1, 2층짜리 저층 주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3배가 많은 거죠. 보면은 스티브 잡스 같이 성격 까칠한 사람도 위즈니악 같은 착한 사람 만나서 애플도 창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잡스가 만약에 맨하탄에서 태어났으면은 아마 왕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도 결정하고 사회의 미래까지 결정한다 그거죠. 창의적인 생각에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천정고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2.6m 높이의 천정고 교실에서 공부한 아이와 3m 천정고 높이의 공부한 아이를 실험을 했더니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가 창의력이 2배가 높게 나왔어요. 딱 40cm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엄청난 결과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정고를 좀 높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있는 뭐 방음제를 다 뜯어낸다든지 천정 마감재를 뜯어내면 40cm 높아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그림처럼 꼭대기층만이라도 이렇게 경사진 지붕도 만들고 다양한 형태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우리나라에서는 2.6m 천정고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높이로 4층 교실을 그렇게 좋게 만들면은 2층, 3층 학부모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평등한 사회를 항상 회기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잘못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도 안 만들려고 그래요.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아이들은 2.6m 높이의 교실에서 공부하고요. 집에 가면 2.3m 높이의 아파트에 살고 상가에 가면 다시 2.5m 높이의 상가에 갔다가 1.5m 공고차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창의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계하는 거 하나 있는데 좋아. 그러니까 가운데 공원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저 공원으로 빼내서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숲속에서 축구를 하고 안가외엔 시민들이 와서 쓰고요. 여러 가지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조깅 코스를 만들어서 자기의 체력과 기질에 맞게끔 선택해서 뛸 수 있게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각기 다른 모양의 마당이 있어서 1학년 때는 삼각형 마당에서 놀고 2학년 때는 연못에 있는 마당에서 놀고 3학년 되면 빨간 지붕 느티나무 밑에서 놀고 계속해서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학교가 지어지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교육부하고의 갈등과 이런 저항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의 우리가 있는 학교를 조금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미 만들어진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다른 그 같은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학교였는데 옮기면서 중간에 테라스가 하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축구하는 애들은 밑에 운동장에서 하고요. 고무줄하는 여학생들이나 얌전한 남학생들이 그 테라스에서 놀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노는 거죠. 다양하게 공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 수가 학교마다 줄잖아요. 그 빈 교실들이 생겨납니다. 그 빈 교실이 생겨난 거를 뭐 특별활동실을 만들면 안 되고요. 저는 그걸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 나가서 쓸 수 있게끔. 빈 교실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옥상을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옥상에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자연도 느끼고 거기를 정원으로 꾸미면 더 좋겠고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하냐? 그럼 CCTV 카메라 달면 되죠.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할 거예요. 유리로 된 벽을 설치하면 돼요. 그럼 그럴 돈이 어딨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교무실이라도 4층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은 1층에 교무실이 있기 때문에 2층 아이들도 밖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경비실 마냥 1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앞서서 우리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권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선생님들은 제일 꼭대기층으로 가야 돼요. 1층은 아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거기서 바깥에 정원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죠. 돈이 되면은 창문턱을 부숴야 돼요. 유리창을 밑에까지 내려서 바깥에 정원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걸 폴딩 도어로 만들어서 날씨 좋은 날은 접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꽃 냄새를 맡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닭장 같은 데 집어넣고 엄마들이 한 오전 11시에 카페에 모여가지고 폴딩 도어를 열고 차를 마시면서 방과 후에 어느 학원에 애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좋은 걸 먹이고 입히지만은 건축 공간으로 애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자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학교는 지식만 가르칠 뿐 지혜를 가르치는 자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현상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얼굴을 맞대고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공원의 배치고 그다음에 벤치의 숫자고 걸어갈 만한 거리에 도서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과거의 그리스 사회를 보시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나눌 수 있는 아고라 같은 광장이 있었고 원형극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다양성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런 그리스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생각이 만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형 아고라와 원형극장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공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를 이해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 공간들을 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